오늘 다룰 내용은 한국은행이 2026년 5월에 발표한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주식 자산 효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자산 효과, 웰스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MPC 한계 소비 성향으로 측정합니다. 핵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의 주식 자산 효과는 MPC 0.013입니다. 주가가 1만원 오르면 소비가 130원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미국 독일의 0.032에서 0.038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가계가 주식으로 올린 자본이득은 429조 원으로 과거 연평균 20조 원의 22배입니다. 왜 이렇게 큰 자본이득이 생겼는데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오늘 분석합니다. 네 파트로 진행합니다. 첫째,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 현황입니다. 최근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고 자본이득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주가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MPC 수치와 계층별 국면별 비대칭성을 다룹니다. 셋째, 자산효과가 작은 세 가지 구조적 원인입니다. 투자 저변 협소, 자본이득 지속성 불신, 부동산 쏠림을 각각 수치로 분해합니다. 넷째, 최근 변화와 시사점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는지,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지 점검합니다. 왼쪽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가계 전체 자산 중 주식 비중은 7%입니다. 금융자산 내에서도 주식펀드 비중은 20% 수준입니다. 부동산이 63%, 기타 실물 자산이 28%이니까 주식은 가계 자산 구성에서 존재감이 작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자금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11년부터 19년 가계의 연평균 주식 순매입은 1.3조 원이었는데 2020년에서 25년에는 63.6조 원으로 5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본이득입니다. 2024년까지 연평균 20조 원 수준이던 것이 2025년에는 42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AI 수요 확대로 KOSPI가 24년 말 대비 25년 말에 75.6% 급등한 결과입니다. 자본이득이 이렇게 쌓였는데 소비는 얼마나 늘었느냐? 이제 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주식자산 1% 상승 시 소비 증가율을 탄력성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소비 대 주식자산 비율을 곱해서 MPC를 도출합니다. 결과는 전체 평균 MPC 0.013입니다. 주식자산이 1원 늘면 소비가 1.3원 는다는 의미입니다. 왼쪽 차트에서 국가 비교를 보면 독일 0.038, 미국 프랑스 0.032, 이탈리아 0.023, 일본 0.02 순입니다. 한국은 0.013으로 최하위입니다.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일본보다도 낮습니다. 오른쪽 계층별로 보겠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0대 0.02로, 60세 이상 0.017로 중장년 40대에서 50대 0.011보다 높습니다. 소득 1, 2분위는 0.042로 4, 5분위 0.010의 4배 이상입니다. 자산 1, 2분위는 0.144로 4, 5분위 0.007보다 20배 높습니다. 이 패턴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금 흐름이 제한적이고 차입 제약에 직면한 가구일수록 자본이득이 생기면 억눌려 있던 소비를 늘립니다. 고자산층은 자본이득이 커도 이미 소비가 충분해서 추가 소비 요인이 약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하단에 있습니다. 상승기 MPC 0.012보다 하락기 MPC 0.015가 더 큽니다. 주가가 내릴 때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오를 때 늘리는 효과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거시 데이터에서는 이 비대칭이 더 뚜렷하게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 점은 시사점 파트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자산 효과가 작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식 투자 저변 자체가 좁다는 것입니다. 왼쪽 차트입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주식 자산 규모를 비교하면 한국은 77.3%입니다. 유럽 평균이 183.9%, 미국이 255.6%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주식이 가계 소득의 원천으로 작동하기에는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나마 있는 주식 자산도 73.2%가 자산 5분위 최고 자산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냐면 앞서 본 계층별 MPC에서 고자산층의 MPC는 0.007로 가장 낮습니다. 주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비 반응이 가장 작은 사람들입니다. 자본이득이 생겨도 소비에 미치는 거시적 파급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서 24년 연평균 자본이득을 보면 자산 5분위는 206만원이지만 1에서 4분위는 10에서 41만원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가계 입장에서 주식 자본이득은 소비를 의미있게 늘리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가계가 주가 상승 이익을 영구적 소득 증가가 아닌 곧 되돌려질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랜덤워크 모형으로 2011년에서 24년 데이터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한국 주식의 월 평균 기대 수익률은 0.09%입니다. 미국 S&P 500은 0.53%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6분의 1입니다. 반면 예측에서 벗어난 변동성은 한국 3.77%, 미국 3.43%로 한국이 10% 더 높습니다. 기대 수익은 낮은데 변동성은 더 크다는 것이 가계로 하여금 주가 상승을 구조적 자산 증가가 아니라 언제든 되돌아올 일시적 현상으로 볼만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승 국면 지속 확률도 한국은 56%, 지속 기간은 2.3개월입니다. 미국은 67%, 3.1개월입니다. 이 결과 가계는 주가가 오를 때 팔고 나오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익 종목 매도 확률이 손실 종목 대비 한국은 2배 이상입니다. 미국은 1.5배입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관성 계수가 한국은 마이너스 0.2로 주가가 오를 때 오히려 주식 비중을 줄입니다. 미국은 0.74에서 1로 장기 보유 성향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가계는 주가가 올라도 이익을 소비에 쓰기 전에 주식을 팔아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가느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차익 실현한 자금이 소비가 아닌 부동산으로 재투자됩니다. 왼쪽 표를 보겠습니다. 자본이득 이론 발생 시 각 자산의 변화를 보면 전체 가계는 차익 실현 마이너스 0.21, 부동산 변화 마이너스 0.07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주택 가계를 따로 보면 차익 실현 마이너스 0.78, 부동산 0.70입니다. 자본이득 이론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채도 0.23 늘어납니다. 주식이익을 주택 구입의 종잣돈과 대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패턴입니다. 왜 부동산으로 가느냐? 수치가 설명합니다. 2011에서 24년 기준으로 주택의 월간 기대 수익률은 0.20%, 주식은 0.09%입니다. 부동산이 입에 높습니다. 변동성은 주택 0.45%, 주식 3.77%로 주택이 8분의 1입니다. 샤프 비율로 환산하면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오른쪽 차트의 부동산 주식 상대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연수익률 기준으로 한국만 1.32%P로 부동산이 주식을 앞섭니다. 미국 마이너스 2.6%, 일본 마이너스 7.95%, 독일 마이너스 3.61%, 프랑스 마이너스 3.0%, 이탈리아 마이너스 3.6%로 나머지 모든 국가에서 주식이 부동산을 앞섭니다. 한국만 반대입니다. 수익률 높은 자산이 있으면 소비를 줄이고 그 자산에 투자하는 대체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목돈이 필요한 거치형 자산이라 목표 금액을 맞추기 위한 강제 저축이 동반됩니다. 자본이득이 생겨도 소비 대신 주택 마련에 쓰이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자산효과가 작은 이유를 세 가지로 분해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을 기점으로 이 구조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방향 모두입니다. 먼저 자산효과 확대 가능성입니다. 코스피가 24년 말 대비 25년 말에 75.6% 올랐고 자본이득은 429조 원으로 과거 22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계층 변화입니다. 고자산층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개인 투자자 수도 2019년 말 612만 명에서 2025년 말 1442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역자산효과 리스크도 있습니다. 참여자가 늘수록 주가 하락 시 충격도 커집니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최근 30조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주가 하락 시 자산 감소와 채무 부담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 경기 하방 압력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한국 자산효과는 MPC 0.013으로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하락기 역자산 효과가 상승기보다 크다는 비대칭성도 확인됩니다. 둘째, 이 수치의 구조적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주식자산 77%로 투자 저변이 좁고 기대 수익률이 미국의 6분의 1이라 자본이득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무주택 가계 자본이득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합니다. 셋째, 2025년을 기점으로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자본이득 규모가 과거 22배에 달하고 자산효과가 큰 계층인 청년저소득층의 시장 참여가 늘었습니다. 자산효과 확대 가능성과 역자산효과 리스크가 동시에 커진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